나도 안다. 현재 조선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당장 독립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본이 약해지면 조선과 주변국은 독립할 것이다. 즉, 독립은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나는 독립이고로서 그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몇 명의 장교를 죽였다고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로써 조선인들이 각성하고 다시 세계가 조선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내 목적은 달성한 것이다. 지금 세계 지도에 조선은 일본으로 칠해져 있다. 하지만 이제 세계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알게 되었을 것이다.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에 붙잡혀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폭탄을 던진 그 순간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청년이 폭탄을 품기까지의 여정, 그가 걸어온 24년의 삶, 그 안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3부에 걸쳐 윤봉길이라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웅 만들기가 아닙니다. 한 소년이 어떻게 교육자가 되었고 또 어떻게 독립투사가 되어야 했는지 그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1908년 6월 21일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실양리 작은 마을 목바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윤왕, 어머니 김원상의 오남 이녀 중 장남. 본명은 윤우이. 나중에 봉길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되는 그 아이였습니다. 평범한 농가의 장남으로 자란 윤봉길. 그의 인생이 처음 요동치기 시작한 것은 1918년 11살 때였습니다. 덕산공립보통학교, 지금의 예산 덕산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죠. 당시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아이들은 자신의 말, 자신의 글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오직 일본어만 사용해야 했고 교사들도 대부분 일본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본인 교사가 칠판에 글을 썼습니다. 나는 일본인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따라 읽으라고 했습니다.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그때 윤봉길의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따라 읽었습니다. 방과 후 윤봉길은 그 친구를 뒤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친구를 때리며 윤봉길이 외쳤습니다. 외놈 된 기분이 어떠냐? 조선 사람이 외놈 되려면 얼굴 생긴 것부터 뜯어 고쳐야 돼. 11살 소년의 분노.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빼앗긴 것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한 것에 대한 온몸을 떨리게 하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해에 찾아왔습니다. 1919년 4월 3일. 운동의 불길이 전국으로 번져가던 그 봄날, 예산군 고덕면에서도 만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위대를 이끌던 사람은 이난수 열사. 그는 일본 헌병들의 총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말을 탄 일본군 수비대장이 군도를 빼들고 시위대를 위협했습니다. 그 순간 이난수 열사가 달려들었습니다. 말에서 수비대장을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수비대장의 군도가 이난수 열사의 목을 찔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12살 윤봉길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칠 후 윤봉길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부모님은 반대하셨습니다. 당연했죠. 농사짓는 집안의 장남이 겨우 보통학교도 마치지 않고 그만둔다니. 하지만 윤봉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우리말도 못쓰게 하고 일본말을 배우라고 하는 학교엔 더 이상 다닐 수 없습니다. 조선 사람이 외놈 교사 밑에서 외놈 말을 배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윤봉길은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권유로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죠. 하나. 우리의 글,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것. 윤봉길은 서당 공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맹자를 읽고 명심보감을 외우고 한시를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선비의 기계를 배웠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옛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1살 소년의 분노는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27년 윤봉길은 19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 농부는 울고 있었습니다. 윤봉길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찾을 수가 없다고. 윤봉길이 이상하게 여겨 자세히 물으니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농부는 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묘소마다 꽂힌 묘비들, 그 얇은 나무 막대들을 전부 뽑아와 윤봉길에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 아버지 이름이 쓰인 것을 찾아달라고. 윤봉길은 금방 그 농부 아버지의 이름이 쓰인 묘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이 묘비가 어느 무덤에 꽂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제야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묘비들을 뽑을 때 위치를 표시해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묘는 영영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뽑아온 다른 묘비들의 주인도 알 수 없게 되었죠. 농부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윤봉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를 모르면 아버지의 무덤조차 찾을 수 없구나.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를 모르는 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윤봉길은 결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가르쳐야겠다고. 그는 뜻이 맞는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월진회를 만들었습니다. 달마다 나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월진회는 야학이었습니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청년들, 아이들.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윤봉길은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신이 11살 때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고향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윤봉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29년 그는 농민독본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교과서였죠. 제한권 8과 제두권 7과 농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쉽게 풀어 쓴 계몽서였습니다. 윤봉길은 밤낮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글을 가르치고 농사 기술을 가르치고 위생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윤봉길에게는 동생들이 많았습니다. 망명하기 전까지 9년 동안 그는 동생들에게 한학을 가르쳤습니다. 윤봉길은 동생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무서운 형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못하거나 틀리면 윤봉길은 방에 있던 목침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불호령을 질렀습니다. 동생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윤봉길은 동생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 우리가 나라를 되찾으려면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한다. 윤봉길의 꿈은 명확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조선 사람들을 깨우는 것. 글을 가르치고 생각을 가르치고 스스로 일어설 힘을 가르치는 것. 그는 교육자였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1930년 윤봉길은 22세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일제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고 독립운동가들은 하나둘 체포되거나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윤봉길은 고민했습니다. 교육만으로 충분한가?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생각을 깨우는 것만으로 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가? 그는 월진회 창립 취지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피 끓는 청년 제군들은 아는 가무궁화 삼천리 우리 강산의 외놈이 왜 와서 왜걸대나. 피 끓는 청년 제군들은 모르는가 되놈 되와서 돼가는데 외놈은 와서 왜 아니 가나. 피 끓는 청년 제군들은 잠자는 가동천의 서색은 점점 밝아오는데 조용한 아침이나 광풍이 일어날 듯. 피 끓는 청년 제군들아 준비하세 군복 입고 총 메고 칼 들며 군왕 나팔에 발맞추어 행진하세. 윤봉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1930년 그는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만주를 거쳐 여러 지역을 떠돌며 독립운동가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자금도 부족하고 조직도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힘은 날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만주를 침략했고 순식간에 만주 전역을 장악했습니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윤봉길은 중국 칭다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일본인 부부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일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일본인 밑에서 일하며 일본을 무너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만주는 완전히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중국 본토마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윤봉길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죽을 자리가 없어졌다. 죽을 자리가 없어졌다. 무슨 뜻일까요? 윤봉길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죽음이 의미 있기를 원했습니다. 일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세계에 조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죽음을. 그런데 만주까지 일본 손에 들어가자 그런 기회조차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봉길은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기로. 1931년 말 윤봉길은 상하이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김구 선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이자 한인애국단을 이끌고 있던 독립운동의 거목이었죠. 윤봉길은 김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봉창 의사와 같은 일로 저를 써주십시오. 이봉창 의사. 그해 1월 8일 도쿄에서 일본 천황 히로히토에게 수류탄을 던졌던 청년. 비록 의거는 실패했지만 온 세계에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알린 그 사건. 윤봉길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구는 윤봉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24세의 젊은 청년. 고향에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고 뱃속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김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런 젊은이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1932년 4월 26일 김구의 거처에서 한인애국단 선서식이 열렸습니다. 윤봉길은 태극기 앞에 섰습니다. 한 손에는 폭탄을, 다른 손에는 권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윤봉길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을 썼습니다.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돼야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대한민국 14년 4월 26일 선서인 윤봉길. 한인애국단 앞. 선서를 마친 윤봉길. 그는 김구에게 자신의 시계를 건넸습니다. 김구도 자신의 낡은 시계를 윤봉길에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계를 바꿨습니다. 김구의 시계는 은색이었고 윤봉길의 것보다 훨씬 낡았습니다. 하지만 윤봉길은 그 시계를 소중히 차고 죽는 날까지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새벽 윤봉길은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가 가르치고 길러 성공한 자를 동서양 역사에서 복원대 동양의 학자 맹자가 있고 서양에 프랑스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편지를 쓴 후 윤봉길은 집을 나섰습니다. 김구가 물었습니다. 각오는 되었는가? 윤봉길이 대답했습니다. 장부 출가생 불안. 대장부가 집을 나서는데 어찌 살아 돌아오리요. 장부 출가생 불안. 윤봉길은 걸어갔습니다. 훈커우 공원을 향해.
그의 품속에는 두 개의 폭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통 모양, 하나는 도시락 모양. 24년을 살아온 한 청년이 11살 때 품었던 분노를, 19살 때 시작했던 교육의 꿈을, 그리고 24살에 내린 마지막 결단을 안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훈커우 공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폭탄이 역사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오늘 우리는 윤봉길이라는 청년의 첫 24년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라는 문장을 거부했던 11살 소년. 문맹 농부를 보고 야학을 시작했던 19살 교육자. 죽을 자리가 없어졌다며 절망했던 23살 청년. 그리고 장부출가생 불안을 외치며 죽음의 길을 걸어간 24살 독립투사. 그는 영웅이기 전에 사람이었습니다. 분노하고 꿈꾸고 사랑하고 절망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윤봉길이 폭탄을 던지기 전에 그는 먼저 붓을 들었다는 것을. 그가 적을 죽이기 전에 그는 먼저 동포를 가르쳤다는 것을. 그가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그는 먼저 삶을 위해 싸웠다는 것을. 1932년 4월 29일 오전.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천장절 기념식. 그리고 불과 2달 전 벌어진 상하이 사변에서의 승리를 자축하는 전승 기념식이 함께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일본군 최고 위급 장성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상하이 파경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기치사부로 중장, 주중공사 시게미치 마모루, 그리고 일본 거류민단장 가와바타 사다지.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을 굴복시켰다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군중 속에 한 명의 조선 청년이 서 있다는 것을. 그의 품속에 2개의 폭탄이 들어있다는 것을. 1932년 4월 28일 밤. 윤봉길은 김구 선생의 거처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김구 선생이 준비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밥과 된장찌개, 김치. 간소한 식사였지만 윤봉길은 천천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소중히 먹었습니다. 마지막 식사였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김구 선생이 2개의 폭탄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물통 모양이었습니다. 둥근 원통형의 손잡이가 달린 당시 중국인들이 물을 담아 다니던 그런 수통처럼 생긴 폭탄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도시락 모양이었습니다. 네모난 철제 도시락 같았습니다. 김구 선생이 설명했습니다. 물통 폭탄은 위력이 강하오. 이것을 단상을 향해 던지시오. 도시락 폭탄은 만일의 경우를 위한 것이오. 붙잡히게 되면. 말을 잇지 못하는 김구 선생을 보며 윤봉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시락 폭탄은 자결용이었습니다. 일본군에게 붙잡혀 고문당하며 동료들의 정보를 불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윤봉길은 2 폭탄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게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옷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탄들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직접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폭탄을 제작한 사람의 이름은 여러 설이 있습니다. 김홍일 장군이 직접 만들었다는 설, 김홍일이 중국인 폭탄 제조자 왕백수를 소개했다는 설, 그리고 2010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9로군 후원의 병기 책임자였던 향차도라는 인물이 제작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든 확실한 것은 이 폭탄들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윤봉길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김홍일. 이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백범일지에는 왕웅이라는 가명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광복 후 대한민국 육군 중장까지 진급했고 장도영 내각에서 외무부 장관을 지낸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김홍일은 폭탄 제조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는 이봉창 의사가 사용한 폭탄도 제작했었는데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가 일본 천황을 향해 폭탄을 던졌지만 폭발력이 약해 실패로 끝나자 몹시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김홍일은 더 강력한 폭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쳤습니다. 성능을 시험하고 또 시험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윤봉길이 품에 안은 2개의 폭탄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윤봉길 의사 도시락 폭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 도시락을 던지며 윤봉길 의사 흉내를 냈던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실제로 윤봉길이 의거에 사용한 것은 물통 폭탄이었습니다. 도시락 폭탄은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물통 폭탄을 던진 직후 일본 헌병들에게 붙잡혔으니까요. 도시락 폭탄은 그의 품속에서 발견되었고 다행히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락 폭탄이 더 유명해졌을까요? 아마도 그 형태가 더 인상적이고 기억하기 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용되지 않은 폭탄이 더 유명한 윤봉길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구 선생이 윤봉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를 죽음으로 보내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윤봉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윤봉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성공하면 조선의 독립이 앞당겨질까요? 김구가 대답했습니다. 자네의 의거는 세계 조선의 존재를 알릴 것이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네. 윤봉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구에게서 받은 낡은 은시계를 꺼내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미국 월섬사의 시계. 시침과 분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윤봉길은 집을 나섰습니다. 안공근이라는 동지가 함께 훈커우 공원까지 동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상하이의 거리는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인력거가 지나가고 상점들에서는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봉길에게는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훈커우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일본군 헌병들이 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엄하지는 않았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설마 누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벌이겠습니까? 윤봉길은 태연하게 검문을 통과했습니다. 품속의 폭탄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단상 앞쪽에는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뒤쪽에는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윤봉길은 단상 뒤쪽으로 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오전 11시 40분경 식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단상 위에 장성들이 기립했습니다. 만세 삼창이 이어졌습니다. 천황 폐하 만세, 대일본 제국 만세.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봉길은 조용히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물통 폭탄을 꺼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윤봉길은 단상까지의 거리를 가늠했습니다. 약 10m. 폭탄을 던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는 폭탄의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였지만 그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단상 위에 시라카와 사령관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윤봉길이 폭탄을 던졌습니다. 폭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단상을 향해, 시라카와를 향해, 조선의 분노를 싣고 24년의 삶을 싣고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단상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단상 위에 일본군 장성들이 쓰러졌습니다. 상하이 파경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배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주중공사 시게미츠 마모루 오른쪽 다리가 날아갔습니다. 제3함대 사령장관 노무라 기치사부로 오른쪽 눈을 잃었습니다. 거류민 단장 가와바타 사다지 즉사했습니다. 일본군 최고 위급 장성들이 한꺼번에 쓰러진 것입니다. 폭발 직후 윤봉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품속에 도시락 폭탄을 꺼내려 했습니다. 자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헌병들이 더 빨랐습니다. 사방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윤봉길을 덮쳤습니다. 헌병들은 윤봉길을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군화발로 짓밟았습니다. 총개머리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윤봉길의 얼굴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윤봉길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헌병들이 그의 몸을 수색했습니다. 품속에서 도시락 폭탄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터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터졌다면 윤봉길도 그를 둘러싼 헌병들도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윤봉길은 끌려갔습니다. 일본군 상하이 파경군 헌병대 본부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 법무관 하라 켄지가 신문을 맡았습니다. 통역관도 배석했습니다. 하라 켄지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윤봉길이 대답했습니다. 윤봉길, 나이는 24세, 누가 시켰느냐? 배우가 누구냐? 나 혼자 한 일이다. 거짓말. 내 혼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누가 시켰느냐? 하라 켄지가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윤봉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손톱 밑에 대나무 조각을 박는 고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봉길은 동료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구 선생의 이름도 안공근의 이름도 한인애국단에 대해서도 함구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문 끝에 하라 켄지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무엇을 위해서냐? 윤봉길이 처음으로 긴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지만 내용은 또렷했습니다. 현재 조선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본에 반항하여 독립함은 당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강국 비패의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야말로 조선은 독립하고야 말 것이다. 현재의 강국도 나뭇잎과 같이 자연조락의 시기가 꼭 온다는 것은 역사의 필연의 일로서 우리들 독립운동자는 국가 성소의 순환을 앞당기는 것으로서 그 역할로 삼는다. 윤봉길은 계속했습니다. 물론 한두 명의 상급 군인을 살해하는 것만으로는 독립이 용이하게 실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 같은 것도 독립에는 당장 직접 효과가 없음을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오직 기약하는 바는 이에 의하여 조선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다시 세계로 하여금 조선의 존재를 명료히 알게 하는 데 있다. 현재 세계 지도에 조선은 일본과 동색으로 채색되어 각국인은 조선의 존재를 추호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차제의 조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러한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 넣는 것은 장래 우리들의 독립운동에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믿는다. 하라 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청년은 죽음을 각오하고 폭탄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당장 독립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탄을 던진 이유, 조선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24세 청년의 이 명료한 대답 앞에서 신문과는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었습니다. 1932년 5월 25일 상하이 파경군 군법회의가 열렸습니다. 단심제, 즉 한 번의 재판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재판이었습니다. 판결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형.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윤봉길을 테러리스트가 아닌 적군 전투원으로 판결했습니다.
한인 애국단을 교전 상대 특공대로 규정했습니다. 윤봉기를 그 산하의 특공전투원이라고 공식 문서에 기록했습니다. 단상에서 죽거나 다친 일본군 장성들도 테러 피해자가 아니라 교전 중 전사 또는 전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상하이 사변의 혼란 속에서 이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였다는 설. 둘째, 일본군 최고 위급 장성들이 단순한 테러에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다는 설. 셋째, 군인들에게 전사라는 명예를 주기 위해서였다는 설. 어떤 이유였든 결과적으로 윤봉길은 일본으로부터 군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히고 교수형을 당한 것과는 다른 대우였습니다. 윤봉길은 총사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수형이 아니라 총사령. 서양의 군사 전통에서 총사령은 군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적이지만 군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윤봉길은 담담히 판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형은 이미 각오했으므로 하등 말할 바 없다. 1945년 9월 2일 도쿄만에 떠있는 미국 전함 미주리 함상. 일본의 항복 조인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연합국 대표들이 늘어서 있었고 일본 대표단이 차례로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선두에는 외무 대신 시게미츠 마모루가 있었습니다. 시게미츠 마모루는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의족이었습니다. 미국 기록 영화 제작진이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레이터가 설명했습니다. They are headed by Foreign Minister MAMORU SHIGEMITSU, who was wounded by a Korean patriot in SHNGHAI is ago and works on an artificial leg.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일본 대표단을 이끄는 외무 대신 시게미츠 마모루는 몇 년 전 상하이에서 한국의 애국자에 의해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그의 한쪽 다리는 의족입니다. 코리안 페이트리엇. 한국의 애국자. 미국은 윤봉길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애국자로. 시게미츠 마모루는 의족을 짚으며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다리를 앗아간 폭탄.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이 던진 그 폭탄. 13년 후 그 폭탄의 상처를 안고 서 있는 시게미츠 마모루. 그가 서명한 문서는 일본의 항복 문서였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시게미츠 마모루의 조카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시게미츠 하츠코.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회장의 둘째 부인입니다. 물론 롯데그룹 측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시게미츠 하츠코가 남편의 성을 따랐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5년 경영권 분쟁 당시 이 문제가 불거지자 롯데그룹은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사업회에 10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기념사업회 측의 반응은 떨떠름했다고 합니다. 윤봉길의 폭탄은 무엇을 바꿨을까요? 첫째,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는 윤봉길의 의거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장제스는 김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그 후 중국은 임시정부에 자금과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둘째, 전 세계가 조선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윤봉길이 신문에서 말한 대로였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조선은 일본과 같은 색이었다. 하지만 훈커우 공원 의거 이후 세계 언론이 조선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조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일제에 짓밟혀 살던 조선 사람들. 그들은 윤봉길의 의거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싸울 수 있다. 한 중국인이 윤봉길을 위해 한 시를 썼습니다. 태극기 아래 종기는 무지개와 같구나. 조선의 군자가 많아봤자 3천만일 텐데 출신강변에서
큰 폭탄이 적을 휩쓰니 우리 사억 중국 백성을 부끄럽게 하는구나. 중국인조차 부끄러워했습니다. 조선의 한 청년이 보여준 용기 앞에서 오늘 우리는 1932년 4월 29일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두 개의 폭탄, 물통과 도시락, 한 발의 폭발. 그것이 바꾼 역사. 그리고 한국의 애국자라는 기록. 윤봉길은 폭탄을 던지기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당장 독립을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조선의 존재를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그것이 언젠가 독립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그는 옳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해방되었습니다. 윤봉길이 죽은 지 13년 후였습니다. 그리고 1945년 9월 2일 그의 폭탄에 다리를 잃은 시게미츠 마모루가 의족을 짚으며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24세 청년이 던진 한 발의 폭탄. 그것은 단순한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조선은 살아있다. 조선인은 싸우고 있다. 우리는 결코 무릎 꿇지 않는다. 다음 시간에는 윤봉길이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내 배용순, 그의 아들들, 그리고 93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는 그의 이야기를. 그날 훈커우 공원에서 윤봉길이 던진 폭탄의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파편은 시라카와의 가슴에 박혔고 어떤 파편은 시게미츠의 다리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파편은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13년 후 그 심장은 멈췄습니다. 1932년 12월 19일 일본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 육군 작업장 24세의 조선 청년이 형틀에 묶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총을 든 일본군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눈가리개를 하겠는가? 청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 누군가 또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사형은 이미 각오했으므로 하등 말할 바 없다. 그리고 청년은 무언가를 외웠습니다. 일본군 헌병 진노의 증언에 따르면 무슨 연불 같은 것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조국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당당하게 눈 가리개도 거부한 채 총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순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기다림, 그리고 9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윤봉길 의사 라디오 다큐멘터리 제3부 빈 무덤 앞에 한 잔 술을 지금 시작합니다. 윤봉길이 총살당한 후 일본군은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윤봉길의 시신은 화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윤봉길의 시신을 화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나자와시 노다산 쓰레기 소각장 근처 공동묘지 관리소로 가는 좁은 길목에 몰래 묻었습니다. 안매장이었습니다. 왜 그 자리였을까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길. 윤봉길을 영원히 짓밟고 싶었던 것입니다. 조선인을, 독립투사를, 그의 정신을 영원히 짓밟고 싶었던 것입니다. 윤봉길의 시신은 형틀에 묶인 채 그 좁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아무 표식도 없이. 고향에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윤봉길의 아내 배용수는 남편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셋째 아들 윤담이었습니다. 배용수는 3살 난 첫째 아들 윤종의 손을 잡고 갓난아기 윤담을 업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일본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집을 뒤졌습니다. 협박했습니다. 내 남편은 흉악범이다. 테러리스트다. 너도 같은 죄인이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여 윤봉길의 가족과 가까이 지냈다가 자신들까지 화를 입을까 두려워했으니까요. 배용수는 견뎠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아이들을 키우며 그렇게 견뎠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울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배용수는 울면서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저 무리 속에 남편이 섞여 있지 않을까? 윤봉길이 죽었다는 확실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처형되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일본 어딘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해방과 함께 돌아올지도 모른다. 배용수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보면서 배용수는 하염없이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저기 우리 남편이 하지만 윤봉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1946년 2월 김구 선생은 제1동포 박열과 이강훈에게 부탁했습니다.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새 의사의 유해를 찾아서 모셔오시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본은 패망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새 의사가 어디에 묻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박성조. 이시카와현에 살던 제1교포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해방이 되면 나는 꼭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찾아야겠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박성조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본인 초등학교 동창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윤봉길 의사의 처형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혹은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동창이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요시다라는 친구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아. 그 친구 아버지가 헌병이었거든. 박성조는 요시다를 찾아갔습니다. 요시다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범인이 아니, 그 조선인이 총살 집행 통고를 받자 형틀까지 20여 미터를 당당하게 걸어갔어. 무슨 연불 같은 것을 외우더니 눈 가리개는 필요 없다고 거부했지. 정말로 훌륭한 태도였어. 총살 때 진노라는 육군 헌병이 입회했다고 들었어. 진노. 박성조는 진노라는 헌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진노의 형을 찾았습니다. 진노의 형이 말했습니다. 동생은 지금 도쿄에 살고 있어. 연락해보겠소. 이틀 후 진노의 형이 다시 박성조를 찾아왔습니다. 동생에게 물어봤는데 암장할 때 독경을 해준 여승이 있었다고 하더군. 노다초에 있는 각존인이라는 절의 주지였던 것 같아. 박성조는 각존인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야마모토 료도라는 여승이 있었습니다. 박성조가 사정을 설명하자 야마모토 료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그 젊은 조선인을 총살당하는 순간까지 당당했던 그 청년을 나는 그의 명복을 빌며 독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묻힌 자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946년 3월 6일 박성조를 비롯한 제1동포들과 야마모토 료도는 노다산 시영공 동묘지로 갔습니다. 야마모토 료도가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사람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삽에 뭔가 걸렸습니다. 나무였습니다. 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틀에 묶인 채로 윤봉길 의사의 유해가 나왔습니다. 14년. 윤봉길 의사는 14년 동안 그곳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 길목에 묻혀 있었습니다. 박성조와 동포들은 울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의사님 이제 고향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1946년 5월 15일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새 의사의 유해가 일본을 떠나 고국으로 향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봉길 의사 만세, 대한독립 만세. 유해는 기차에 실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역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6월 16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6월 30일 윤봉길 의사의 유해는 용산구 효창공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봉창, 백정기 의사와 함께 324 묘라고 불리는 그곳에 김구 선생이 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윤봉길이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으라. 김구는 술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봉길아, 이제는 빈 무덤이 아니다. 내가 돌아왔다. 고향으로, 조국으로.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정부는 윤봉길 의사에게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대한민국장, 독립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훈장입니다. 윤봉길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1949년 4월 29일 충남 예산에서 윤봉길 열사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김구 선생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의 가족들도 함께였습니다. 부인 배용순, 아버지 윤왕, 그리고 아들 윤종. 사진이 찍혔습니다. 모두가 한복을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진. 하지만 한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 윤담. 윤담은 1938년 9살의 나이에 복막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제대로 알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용수는 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둘째 딸 윤안순을 홍역으로 잃고 이제 막내 아들까지.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장남 윤종뿐이었습니다. 윤종. 윤봉길이 훈커우 공원으로 떠나던 날 겨우 3살이었던 아이.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윤종의 학창시절은 지옥이었습니다. 일본인 교사가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한국에 남아있던 그 교사는 윤종을 매일 괴롭혔습니다. 등교하자마자 윤종은 교실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나는 반역자 흉악범의 자식입니다. 매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윤종은 그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모욕해야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윤종을 피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자신들도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했으니까요. 윤종은 외로웠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를 두고 가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셨을까? 하지만 어머니 배용수는 말했습니다. 종아, 내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이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다. 견뎌라. 윤종은 견뎠습니다. 성균관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농수산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장녀 윤주경, 그리고 6명의 딸들 후에 늦둥이로 장손자 윤주웅. 윤종은 자식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너희 할아버지는 영웅이시다. 1984년 윤종은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용순 여사는 오래 살았습니다. 1988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자식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1946년 윤봉길의 유해가 돌아왔을 때도 배용수는 남편이 정말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해방 후에도 전쟁 후에도 그녀는 거리에서 군인들을 보면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하지만 윤봉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배용수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8년 마침내 남편 곁으로 갔습니다. 윤봉길의 동생 윤남애. 본명은 윤영석. 윤봉길이 고향에 보낸 편지에서 영석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동생입니다. 윤남이도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932년 윤봉길이 순국한 직후 동료들과 함께 형의 시신을 수습하려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 예산공립농업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일본인 교사들의 차별에 분노해 독서회를 결성했습니다. 항일, 반제국주의 서적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독서회가 발각되었습니다. 회장이 체포되었습니다. 윤남이는 경찰을 피해 출가했습니다. 선이라는 법명으로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될 때까지 절에서 살았습니다. 해방 후 윤남이는 환속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형의 추모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1996년 건국 포장을 받았습니다. 형보다 훨씬 낮은 훈장이었지만 윤남이는 만족했습니다. 나는 형처럼 위대한 일을 하지 못했으니까. 2003년 윤남이는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봉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장손녀 윤주경. 그녀는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고 이후 정치에 입문해 제21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보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장손자 윤주웅. 고려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 연구원으로 2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증손자 윤호석도 미국 명문대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윤봉길의 4대 손인 윤행복은 2017년 대한민국 육군 포병병장으로 복무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연구원, 정치인, 군인. 그저 평범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윤봉길이 원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자식들이, 손주들이, 증손주들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사는 것. 윤봉길은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2025년 1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윤봉길 의사 추모 활동을 해온 한일 양국의 인사들이 윤봉길 의사 추모 안내관을 개설하려 했습니다. 가나자와 역 인근의 3층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4월 29일 훈커우 의거 93주년에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극우 세력들이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그딴 폭탄 테러리스트를 추모하는 기념관을 우리 지역에 세울 수 있느냐.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2025년 3월 2일 오전 9시 3분. 고토 겐지라는 50대 남성이 차량으로 민단 건물 외벽에 돌진했습니다. 건물이 파손되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고토는 말했습니다. 윤봉길 추모 기념관 건립 움직임에 대한 불만이다. 그의 차에서는 우길기가 발견되었습니다. 3월 30일 일본 전국 우익단체 차량 80여 대가 가나자와 도심에 집결했습니다. 대형 스피커를 단 차량 안에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윤봉길은 일본인을 살상한 테러리스트. 조선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16세 청소년이 하켄크로이츠 배지를 달고 시위 차량에 탑승해 중계했습니다. 전후 세계를 바꾸고 빼앗긴 긍지를 되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도 수백 명을 투입했지만 시위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극우 단체 회원들은 시민들의 항해 플래카드를 뺏고 위협했습니다. 시위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상케이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1932년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군 수뇌부들을 살상시킨 테러 사건의 실행범 윤봉길의 추도기념관 개설이 가나자와 시내에 계획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추도기념관 개관식은 6월로 연기되었습니다. 93년이 지났습니다. 윤봉길이 폭탄을 던진 지 93년. 하지만 여전히 그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추모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93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윤봉길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윤봉길이 단순히 폭탄을 던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윤봉길이 대표하는 것. 그것은 저항입니다. 정의입니다. 양심입니다. 아무리 강한 제국도 정의롭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것. 아무리 약한 민족도 포기하지 않으면 일어선다는 것. 그것을 윤봉길은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93년이 지난 지금도 윤봉길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부에 걸쳐 윤봉길이라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제1부에서 우리는 11살 소년의 분노를, 19살 교육자의 꿈을, 24살 투사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제2부에서 우리는 한 발의 폭탄이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세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부에서 우리는 그가 남긴 사람들, 그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봉길은 아들들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맹자의 어머니, 나폴레옹의 어머니, 에디슨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윤봉길 의사 서거 93주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웅의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인간의 선택입니다. 11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19살에 야학을 열고 24살에 폭탄을 들었던 그 모든 순간의 선택. 효창공원 324 묘역. 봄이 되면 그곳에 매화가 핍니다. 윤봉길의 호, 매언의 그 매화.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핍니다. 눈 속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윤봉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먼저 일어섰던 사람.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이 김구 선생과 바꾼 시계. 그 시계는 지금도 똑딱똑딱 시간을 새기고 있습니다. 보물 제568호로 지정되어 윤봉길 의사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시계의 초침이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장부 출가생 불안. 대장부가 집을 나서는데 어찌 살아 돌아오리오. 하지만 그의 정신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